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채점과 해석이죠. 해석. 여러분들 채점이나 해석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혹은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네? 주로 이 접근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양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 양적 접근이라는 건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점수. 예. 그래서 가족, 관계, 이성, 자아개념, 여기는 하위 분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대인관계, 이성, 성, 자신, 과거, 미래, 목표, 두려움 혹은 죄의식, 이런 영역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다운을 보시면 이제 해석 분류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 분류표를 보시면 문장들을 모아가지고 요 어머니와 관련된 문항들, 아버지와 관련된 문항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그다음에 이런 해석 분류표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적인 채점을 해라 라고 이제 돼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양적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반응이 없거나 의미를 추론하기 어려워요. 나의 아버지는 하고 비워놨어. 자, 이럴 땐 뭐죠? 누락이죠. 자, 그래서 긍정적이야, 희망적이야. 나의 아버지는 좋다. 이러면 긍정. 그다음에 중립적이야. 긍정이나 부정적 정서가 담기지 않았어.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는 모르겠다. 자, 이러면 중립적이야. 갈등은 적대적이거나 불행한 감정이 시작될 때 나의 아버지는 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다. 라든지 나의 아버지는 밉다. 든지 나의 아버지는 도망갔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갈등이라는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점수를 주게 돼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손상 정도를 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면 이제 X, 확인불능,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경미한 손상. 그래서 교과서에는 영역에 대한 정서적 갈등이 있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치료적인 도움 없이 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밉다. 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적, 경미한 손상입니다. 심한 손상은 정서적 갈등을 다루는데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2점을 부여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죽이도록 밉다. 라든지 오늘 죽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2점이 주어질 거예요.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양적 채점이잖아. 2점인지 1점인지 0점인지 그래서 관계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추론을 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근데 문제는 긍정, 부정, 긍정, 중립, 갈등 이런 게 도대체 뭘 주는 건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내담자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뭘 알려주는 걸까요? 또 정상이다, 경미한 손상이다, 심한 손상이다, 영일리가 과연 무엇을 전달을 해주는 걸까요? 정보가가 있을까요? 정보가가? 좋다 나쁘다 이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게 무슨 정보가가 있죠? 네? 이건 마치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법적 있죠. 사실은 우리가 문장 검사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다 깊이 있게 정확하게 탐지해내기 위한 거거든요. 알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양적 채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의미를 축소시키게 돼. 축소. MMPI는 거꾸로 돼 있죠. MMPI에서 디프레션이 70점 이상이다 하면 70점을 보고 교과서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을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를 줘요. 근데 여기서는 012로 환원을 시켜버리면 정보가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문장 완성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상태, 예? 예? 혹은 경미한, 심한 이런 거로 환원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쓰시죠?
자, 이모티콘에도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많은 감정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많은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탐지해내야지 이걸 우리가 도로 이렇게 압축시키거나 축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수리나 통계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감정이, 예를 들어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피한 건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좌절했는지, 뭐 두려운지, 놀랐는지 뭔가 구체적으로 탐지를 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그림도 굉장히 다양하죠? 인간의 얼굴 표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담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문장 함수에 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적 추첨을 해버리면 그 많은 정보의 의미를 오히려 상실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 학생이 했던 사례인데요. 자, 이분이 이 구분에 따라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머니에 대한 태도. 나의 어머니는 고집이 세지만 장점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나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네. 대개 어머니들은 가족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엄마도 나를 좋아한다. 자, 해석을 하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긍정 맞지. 근데 축소를 시켜버렸잖아. 오히려 정보가가 날아갔어요. 할 때 엄마와 이분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죠? 친밀하게. 혹은 나중에 따뜻하게. 네. 관계가 어때요? 헌신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실려 있는데 그러면 이거 상실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은요. 네. 자, 밑에 보시면 내 생각과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했다. 대개 아버지들이란 가족의 기둥인 것 같다. 내가 바라기 아버지는 가족과의 대화가 더 필요했다. 아버지와 나는 대화가 부족한 관계였다. 자, 해석을 볼까요?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고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으로 보아 관계에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웃으시네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막상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았죠? 틀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동호 반복이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장환상 검사는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가 부족했어. 거기에 따르면 뭐가 있는 거죠?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추론해 보시겠어요? 슬픔? 분노? 아쉬움? 상실감?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뭘 바라죠? 그 감정을 뒤집으면 소망이 돼요, 사실은. 어떤 아버지를 바라는 거예요? 따뜻한. 서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 기둥, 든든한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그래서 감정을 뒤집으면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감정을 읽을 때 그 감정을 넘어서 공감적 추측을 할 때 관계가 당신은 무엇을 바라시는군요. 라고 상담해서 독법을 그렇게 돌려줄 때가 있어. 그게 이제 내담자가 이제 그런 소망을 자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작업일 겁니다. 네. 자, 고지식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좋았다는 거야, 나빴다는 거야? 별로 좋지 않았다. 나빴다는 쪽이겠죠. 자, 어떻게 나빴을까? 자, 거기까지 가봐야지. 사실은.
자, 지금 한 게 이제 간단한 게 이런 정서적, 역동적 작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신 건데, 예,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어땠는데 아빠하고는 어땠다. 엄마하고 관계는 어떤데 아빠하고 관계는. 엄마하고 관계는 긍정적인데 아빠의 관계는 부정적이다. 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할 때. 예? 엄마하고 가까워요? 아빠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연결하는 작업들. 자, 문장완성 검사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기 개념, 과거, 미래 등등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역동적 접근에서는 마음의 요소들이 연결이 돼야 돼. 여러분 프로이드 배우셨죠? 프로이드 구조명에서 이드, 에고, 슈페고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봐야 되나? 같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약한데 조자는 강한지, 이들은 강한데 조자가 약한지, 자아는 어떤지 그 사이에서 이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걸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리징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자, 이런 같이 보는 작업들이 이제 역동적 접근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 양적 채점이 아니고 자, 정서적 접근 혹은 역동적 접근 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입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정서적 접근이나 역동적 접근에서는 마음을 보는 걸 우선으로 해요. 자, 네,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은 안 보이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마음이 아프냐? 내 마음도 아프다. 이건 공감, 이타성 거예요. 진짜? 뻥? 진심?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반응할까? 얘 마음을 모르겠거든. 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할 때. 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심리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 대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할 때. 예. 그 보이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투사검사죠. 글을 쓰면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할 때. 자, 그럼 개의 마음은 보일까요? 사람 마음을 알기도 어려운데. 네? 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주인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그들의 영영 이별이었다. 주인은 그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 뒤로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다려. 기다려. 개의 마음이 어떨까? 오, 개새끼 못 잊어? 아니면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어떤 걸까요? 어때? 여러분, 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시죠? 짐작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개의 마음을 솔직히 몰라요. 인간의 마음의 모양새와 개의 마음의 모양새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개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밝혀낸 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한테 우리 마음을 투사시켜요. 그래서 개한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고 개랑 대화를 합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마음이론, 시어리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투사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투사와 투사 협동일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나를 보고 있어. 내가 이뻐서? 아니, 밥 달라고.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뭘까? 자, 이건 많은 치료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로저스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감적 추측, 공감. 근데 공감은 감정의 반영이 아니다. 공감은 뭐라 그랬죠? 로저스의 논문을 읽어보면 internal frame of reference. 그 사람의 내적 참조 체계. 즉,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세상을 혹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지각하는 어떤 프레임, 틀이 있거든요. 틀. 그 틀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감적 추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저스의 공감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로저 논문을 읽어보셨거나 제대로 책을 읽어보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문장과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거나 굉장히 상징화된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저희 내담자가 환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때 관종 어릴 때 원숭이였다. 원숭이.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됐죠. 그리고 커서는 능그렁이가 됐다. 뭔 뜻이에요? 네? 이분이 원숭이라고 한 뜻은 내가 굉장히 천방지축, 뛰어다녔다, 망난이었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그 독법을 이제 읽어야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다? 네? 그분의 숙제는 그래서 그게 그 수치식, 그러니까 내 자신이 쪽팔리다 이런 뜻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능구렁이가 되셨어요. 능구렁이. 그러니까 살살살살 잘 피해 나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과 부딪힐 때, 세상에 무엇과 부딪힐 때, 그때마다 살살살살 피해가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방어 기제로 표현하자면 회피적인. 그래서 뭔가 부딪히지 못하고 뭔가에 직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못하고 왜? 이 원숭이가 튀어나올까 봐 반대로 돌아가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다는 것은 힘들다. 문장 항상 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쓰세요. 산다는 것은 힘들다. 근데 힘들다는 것은 이거죠. 그분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의 긍정적으로는 심리적인 고통, 혹은 불평감, 혹은 삶에 대한 태도, 회의적인 태도, 비관적 태도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또 다른 측면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이럴 때는 질문을 하셔라. 추가 질문.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힘드신가요?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같은 반응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때? 우울증 환자도 내담자마다 달라요. 같은 우울증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측면들, 독특한 측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것들은 팩트가 아니라 퍼셉션, 지각입니다. 지각.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지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들, 느낀 것들이에요. 자, 사실일까? 사실. 이게 사실일까? 산다는 것이 힘들다. 이런 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느끼고 지각하는 걸까요? 뭐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은 사실도 우리가 바라보고 감각하고 또 지각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험사 이 부분은 사실은 퍼셉션, 지각, 삶의 태도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이 팩트를 다루지 못해요.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에게 최저임금도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부에서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삶의 의지를 상실한 분들에게 사회복지센터에서 옛날에 돈을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그죠? 저도 옛날에 데 가서 뭐 도박 같은 거 그런 강의를 제가 옛날에 도박 환자들을 보고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받잖아요. 잠깐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하시게요? 도박 노름하러 가요. 아니면 술 드시지. 그거 없어. 그래서 팩트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의 결과는 퍼셉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로저스가 얘기한 부분들이 문장 완성 검사에도 적용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그냥 관심을 갖는 거, 자세히 보는 거. 자, 문장 완성 검사를 보면 그 학생들을 보면 대충 읽어요. 대충.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라. 응? 뭐 이건 무슨 시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이름을 부르고 호기심을 가져라, 질문을 해라,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봐라. 그래야 내담자의 그게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보신 적 있으세요? 로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문장 완성 검사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잠깐 쉬고 할까요, 여러분? 네.